안녕하세요. 최근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은 30대 구독자입니다. 한편으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만난 은인 덕분에 구사일생한 것에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세상이 많이 원망스럽고 답답하네요.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남자로부터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할 뻔한 제 사연. 지금 들려드릴게요. 여자 나이 32, 부모님 주변 분들로부터 혼기가 꽉 찬 내 소리를 들은 지 어느덧 2년. 요즘 세상에 그렇게 빨리 결혼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냐며 버팅기던 제게도 운명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운명이라고 믿었죠. 박정우. 그 인간하고는 골프클럽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희 클럽은 기본 연회비가 1,000만 단위였기 때문에 어지간한 살림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 5명 이상의 추천과 사회적 평판도 필요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재벌집 둘째 딸이에요. 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죠. 아니, 다이아 수저라고 해야 할까요? 계절마다 머무는 별장이 전국 곳곳에 있을 정도였으니 결코 평범하다고 할 수는 없었죠. 저희 삼남매를 끔찍이도 아끼는 부모님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과분한 생활을 계속해올 수 있었네요. 저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담벼락이 높고 봄, 가을마다 새로운 꽃이 풍성하게 피어나는 마당 넓은 집에 살았죠.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쭉 살던 집은 서울 땡땡동에 있었어요. 하나같이 2미터는 훌쩍 넘는 담벼락으로 둘러쳐진 집들이 모여있는 동네예요. 그땐 몰랐지만 꽤 유명한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은퇴한 정재계 인사나 퇴역 장군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나? 현역에 계신 분들이 명절 인사를 올 정도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야 알았네요. 매일 친근하게 인사해 주시고 티타임을 갔던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동네에서 자란 덕분에 사귀는 친구들도 다 대단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은행장 출신 강사님이 운영하는 재벌 2세 경제교육 캠프 같은 걸 다니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죠. 우리가 커서 나라 경제에 이바지할 사람이 될 거라는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배운 거예요. 한편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런 생활에 너무 젖어드는 걸 경계하신 모양이에요. 제가 쓸 수 있는 한도 무제한의 카드를 주시기보다는 제 앞으로 적금을 넣거나 주식을 넣는 것으로 본인들의 사랑을 대신 보여주셨어요. 대신 적당한 용돈을 매달 월급처럼 받았답니다. 동네 친구들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또래 평균 용돈보다는 월등히 높은 금액이었을 거예요.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제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대단한 분들이란 걸 깨달았어요. 여기 최진주 학생 있나? 강의 중인 강의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강의 중이신 교수님께 죄송스럽고 또 제 이름이 불렸단 민망한 마음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손을 들었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강의 중이던 교수님께 한 소리 들을 각오까지 했는데 의외로 교수님은 아무렇지 않으셨는지 친절하게 웃으면서 제게 손짓하시더군요. 최진주 학생, 급한 일인 것 같으니 다녀와. 알고 보니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저희 학교의 총장님이셨더라고요. 그것도 모든 교수님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는 진짜 멋진 총장님이요. 그제야 인자하게 미소를 보이시던 교수님의 태도가 이해가 갔어요. 저 혹시 무슨 일인지 먼저 알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잘 닦인 복도를 따라 말없이 걷던 제가 여쭈었어요. 그러자 총장님은 웃으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청장실에 가서 이야기하지. 저는 혹시나 제가 저도 모르게 잘못한 게 있는지 두근거리면서 총장님을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총장실에는 반가운 얼굴이 앉아 있었는데요. 진주야! 어머니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한 걸 겨우 참았네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엄마! 제가 한달음에 달려가 엄마의 손을 붙잡자 총장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알고 보니 총장님은 아버지의 오랜 친우셨다고 해요. 어린 시절 동네에서 함께 놀던 아주 오래된 친우요. 어쩐지 땡땡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색을 하시더라니만. 그제야 아버지의 반가운 태도가 이해가 갔네요. 명환이는 많이 바빠요? 아니, 이런 기회에 얼굴 한번 보고 하는 거지 참 매정하기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총장님은 연신 웃으며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셨어요. 네, 요즘 따라 더 그러네요. 진작 인사드리러 오고 싶었는데 애들도 크고 하는 일이 바빠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죠? 진주도 언제 이렇게 컸는지 기억나진 않겠지만 윤서가 아저씨가 어릴 때 너 얼마나 귀여워했는데. 총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것도 같았어요. 잘 컸구나, 잘 컸어. 앞으로 학교 생활하면서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 아저씨 아니지, 삼촌한테 이야기해, 알았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총장 삼촌. 그 뒤로도 이런 식의 일이 자주 있었어요. 미술을 전공한 제가 개인전을 위해 갤러리를 알아볼 때도, 취미로 골프를 시작했을 때도, 심지어는 제주도로 호캉스를 갔을 때도요. 아버지의 지인 혹은 친구라는 분들이 들러서 편의를 봐주셨어요. 인생이 완전히 이지 모드였다고 볼 수 있죠. 어린 시절부터 개인 과외를 받아온 덕분에 수능도 부담 없이 볼 수 있었고, 남들은 다 겪는다는 취업 스트레스, 압박 면접에 대한 불안,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모조리 스킵할 수 있었거든요. 딱 하나, 인간관계만 빼고요. 저는 아버지처럼 인간관계가 그리 좋지를 못했어요. 어린 시절 동네에서 사귄 친구들이나 골프클럽에서 만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그닥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 시절에만 반짝 잠시 친했다가 졸업하면서는 등을 돌리게 되었고, 사회에 나와서 사귄 사람들 중에서도 끈끈해지는 경우는 몇 없었어요. 그런 실정이다 보니 연애다운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었죠. 몇 번 데이트를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끝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뭐에 홀렸는지 박정우, 그 인간을 만나게 되었고, 이지 모드였던 제 인생은 순식간에 하드 모드로 접어들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저희도 남들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연애를 했어요. 영화 보고 호캉스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그런 거요. 워낙에 친구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았다 보니 부모님 외에 이렇게 의지가 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괜히 상의하고 싶고 힘들 때 투정 부리고 싶고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느 시점부터 그 인간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데이트 비용 계산을 제게 슬쩍 미룬다거나 제가 가진 유동 가능한 현금을 슬쩍 떠본다거나 그런 거요. 처음엔 요즘 사업이 많이 어려운가 싶었어요. 이 사람도 저희 골프클럽 회원이다 보니 적지 않은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런 걸 오픈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애둘러 말을 돌렸어요. 대신 데이트 비용은 시원시원하게 결제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결혼하자고. 진주야, 나 이제 30대 중반이야. 진주도 30대가 되었고 언제까지 애들처럼 연애만 할 순 없는 노릇이잖아. 우리 서로 좋은 마음 가지고 있고 살림을 합치기에 경제력이 부담되는 것도 아닌데 더 미룰 필요가 있을까? 같이 살면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남자가 될게. 나랑 결혼해줘. 뭔가 사랑에 죽겠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때 되었고 마침 옆엔 네가 있으니 나랑 결혼하자 같은 느낌이었지만 뭐 어때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외로운 세상 함께할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더군요. 게다가 이 인간이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이지만 결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믿고 갈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덜컥 청혼을 받아버렸어요. 그 뒤로는 일사천리였어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요.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드리러 갈 날짜도 잡고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올 날짜도 잡고 결혼은 한쪽이 밀어붙여서 정신없이 흘러가야 된다더니
그게 이런 뜻이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원래는 박정우 그 인간이 데리러 오기로 했었는데 저를 맞이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일이 있다면서 자기 운전기사를 보내주더군요. 조금 서운했지만 어쩔 수 있나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나를 미루자고 해봤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면 해결할 수 있다면서 걱정 말고 오라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답장을 보내고 기사님을 기다리는데 자꾸만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결혼하기 전에 우울증이 그렇게 온다더니 나도 다를 거 없구나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겨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기사님이 도착하시고 저는 남편이 보낸 차에 탔죠. 몇 번인가 오며 가며 뵌 적이 있는 분이라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강남 본가로 모시겠습니다. 네, 기사님, 안녕하셨어요. 잘 부탁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기쁘시겠어요. 기분이 상한 게 티가 났는지 기사님이 예의상 안부를 물어주시더라고요.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하고 웃으면서 말을 받았죠. 네, 조금 싱숭생숭하고 떨리고 이상하긴 하네요. 기사님은 어떠셨어요? 결혼하실 때요. 기사님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박정우 그 인간이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기사님이 아들 학교 행사 때문에 하루 일을 쉬어서 자기가 직접 운전해야 한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행복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죠. 아내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저는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시울이 붉어지려고 하는군요. 아내가 그렇게 황망히 가버리지만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말은 처음 듣는 거라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큰 실례를 저지른 거잖아요. 죄송스러운 마음에 기사님께 사과를 드렸어요. 그러셨구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괜한 거 물어봐서 죄송해요. 기사님은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백미러로 살짝 보이는 얼굴이 슬퍼 보이더군요. 그래서 잠자코 기다렸어요. 기사님이 슬픔을 잘 갈무리할 때까지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기사님이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시더군요. 사모님,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8시예요. 함남동에 있는 땡땡바에 가보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요. 3번 테이블 예약하시고 8시에 맞춰서 도착해 계세요. 그러면 30분쯤 어떤 사람들이 옆 테이블로 올 겁니다. 그리곤 잠깐 숨을 돌리고 이야기를 이었어요. 제 말을 믿든 말든 사모님 마음인데요. 제게 이런 말 들었다는 이야기는 도련님은 물론이고 아무한테도 하지 마시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 기사님! 김 기사님! 그 뒤로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대꾸를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난처했어요. 그 인간의 전속 운전기사가 그 인간에게는 비밀로 하고 어딘가로 가보라고 하다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 아닌가요? 저는 떨떠름한 마음을 안고 시댁에 도착했어요. 내리면서 기사님을 흘깃 째려보는 걸 잊지 않았죠. 기사님은 미동도 않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오히려 믿음이 갔다고 할까. 제 직감은 꼭 가봐야 한다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제게 강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그 인간의 집에 들어섰어요. 저희 집만큼 커다랗지는 않지만 대리석 바닥이며 화려한 조명이며 소파며 계단 난간 장식이며 어느 하나 허투루 놓은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조화롭다고 해야 할까요? 인테리어에 보통 공을 들인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어서 와요. 아버님은 오며 가며 몇 번 인사드린 적은 있는데 아우 이렇게 사돈을 맺게 될 줄은 몰랐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예비 시어머니가 현관 앞까지 나와서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그제야 싱숭생숭하던 마음이 조금 정리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날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잖아요. 김 기사님의 알쏭달쏭한 이야기는 잠시 제쳐두고 저는 눈앞에 직면한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어머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만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메뉴들이 잔뜩이요. 식사 시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맴돌았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님께서는 제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드신 건지 뿌듯한 미소를 짓고 계속 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굴러왔어, 복덩이가. 식사가 끝나고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물론 예쁘게 봐주신 것은 정말 정말 감사하지만요. 그런데 칭찬을 받을수록 더 긴장이 되어서 덕분에 그날 밥을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 기억도 나질 않네요. 그렇게 어영부영 인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자 잠깐 동안 잊고 있던 일이 떠올랐어요. 네, 김 기사님의 말이요. 대체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일요일 8시를 기약한 걸까? 내가 꼭 알아야 할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어지럽게 떠다녔어요. 김 기사님의 태도를 보아하니 정말 중요한 일 같았거든요. 덕분에 일요일까지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긴 5일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뭘 해도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붕 떠서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러는 동안에도 시간은 착실하게 흘러 어느새 일요일이 되었어요. 지난 5일이 길고 긴 꿈 같더라고요. 외출 준비를 마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옷차림을 점검했어요. 혹시나 저인 걸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잘 입지 않던 검은색 운동복에 마스크, 두꺼운 뿔테 안경까지 착용했답니다. 겨울이라 다행이었죠. 모자에 목도리까지 둘둘 감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슴 안주머니에는 어떤 대화가 오갈지 모르니 증거를 녹음하기 위한 녹음기까지 완비.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한남동으로 향했어요. 기사님이 말씀해 주신 바는 평소에 지나다니면서 몇 번인가 본 적이 있어 대략적인 위치는 알고 있었어요. 들어가 보는 건 처음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선 바는 한산했어요. 듣던 대로 정말 100% 예약제로만 운영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시간은 8시 정각. 저는 미리 예약한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죠. 어두운 조명에 빨간색 커튼이 곳곳에 쳐진 시크릿바. 고급스러운 메뉴판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종류의 위스키와 와인 이름이 잔뜩 적혀 있었어요. 완전히 문외한은 아닌데도 낯선 것들이 많더라고요. 가격대도 꽤 있는 게 어지간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곳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렇게 구경하고 앉아있자 미리 주문한 위스키와 안주가 나왔어요. 물론 먹는 둥 마는 둥 시간만 때우고 앉아있었죠. 긴장으로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수상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지. 그러다 마침내 30분이 되고 근처에서 기다리기라도 한 건지 그 인간을 비롯한 몇 명이 떠들썩하게 들어오더군요. 저는 혹시나 들킬세라 몸을 잔뜩 움츠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안주를 집어먹는 척 연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기 시작했어요. 물론 녹음기를 작동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죠. 박 사장님, 저희 2달 안에 부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아시죠? 저희만 죽는 거 아니에요. 박 사장님은 물론이고 회장님들까지 싹 다 줄도산이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처신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동의하듯이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아마 사전에 미리 말을 맞추고 온 것 같았어요. 당황한 것은 박정우 그 인간뿐이었어요. 알죠. 잘 알죠. 알다마다요. 사장님들, 마지막으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전 돌입했어요. 저 아시잖아요. 지금이야 위기지만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만 믿어주세요. 난생 처음 보는 비굴한 말투로 이야기하더군요. 요즘 사업이 많이 힘든 것 같더니만 파산이니 뭐니 이야기가 오가는 지경까지 되다니 조금 심란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저 인간 심성은 몰라도 사업 하나는 잘 해왔거든요. 골프클럽에도 건너 아는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에게 듣기로는 집안이 원래 부자였던 것도 있는데 어린 나이에 사업 전선에 뛰어들어 유망한 IT 스타트업 몇 개를 맡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고 해요. 집안 어르신들의 도움 없이 말이죠.
아마 평범한 집에 태어났어도 자수성가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그런 다부진 능력 하나 믿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저런 모습이라니.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인간을 좋아하긴 했나 봐요.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더군요. 문제가 뭔지는 몰라도 조금만 지원해주면 다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진심으로 그랬어요. 조만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봐야겠다고 저 혼자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도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는데 사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남처럼 돌아설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 이래봬도 의리 하나는 어마무시하거든요. 혼자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박정우 그 인간을 압박했어요. 그러다 자리가 마무리되고 그 인간 혼자 남았죠.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일어나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가 들어오더군요. 여기요, 여기. 박정우 그 인간이 손을 들어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번엔 또 누군가 싶어서 이야기를 엿듣는데 글쎄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인사도 드렸겠다. 최대한 빨리 결혼식 올릴 거예요. 진주 얘가 조금 까탈스러워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결혼 전에는 명의 이전을 할 수 없다나 뭐라나. 아무튼 이제 결혼만 하면 일사천리예요. 결혼만 하면 회사를 자기 명의로 돌리겠다고 했으니까요. 아시죠? 이번 작전. 최 이사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요. 네, 사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찮아요. 투자자들의 돈으로 틀어막듯이 여기저기 돌리고는 있지만 절망적이라고요. 아직까지는 지난날 해온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목숨 걸고 버티고 있는데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벌써부터 저희 상황 눈치채고 하나 둘씩 빠지려는 눈치예요. 투자자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모래성 되는 거 한순간인 거 잘 아시죠? 회사 부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회사 명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박정우 그 인간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제게 은근히 회사 명의 이전 이야기를 흘렸거든요. 세금 문제다 뭐다 하면서 본인이 키운 스타트업 하나를 제게 넘기려고 했어요. 잘 키운 회사라 제게도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저는 결혼한 사이면 몰라도 그냥 사귀는 사이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다 하면서 극구 사양했고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누가 덜컥 회사 대표 자리를 맡아요.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로포즈를 받은 건데 그게 다 연관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일단 뱉은 말이 있으니 회사 명의 이전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곤 했거든요. 그런데 끝이 아니더군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최 이사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어요. 네, 사장님. 이쪽 방면에 프로들로 섭외해놨습니다. 걱정 마세요. 거사 치르고 바로 해외로 뜰 겁니다. 사고로 처리될 테고요. 운 나쁘면 발각될 수도 있지만 범인들은 이미 한국에 없는 시나리오로 갈 겁니다. 저는 아까보다 더한 충격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군요. 회사가 떠하는 부채들 다 진주 명의로 돌리고 우린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불운한 사고로 시나리오 잘 아시죠?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저는 실감했어요. 비로소 모든 퍼즐이 들어맞더라고요. 이 인간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제게 결혼을 보챈 거였네요. 절망스러웠어요. 인생 처음으로 겪는 시련이었거든요. 부모님 다음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저 몰래 이런 걸 계획하고 있었을 줄이야. 사기를 치려는 것은 100번, 1000번, 만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니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인간은 끝까지 한 발 더 나가더군요. 여보세요? 자기야. 이야기 잘 끝났어. 금방 갈게. 휴, 최진주 걔한테 다 떠넘기고 털어버리고 우린 같이 새 인생 사는 거야, 알겠지? 금방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바람까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너무 큰 충격에 실신할 뻔했지만 금세 정신을 차렸어요. 위스키를 한 잔 스트레이트로 마시고 이를 꽉 깨물었어요. 나 최진주, 이대로 당할 순 없지.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어요. 그리곤 근처에 세워진 박정우 그 인간의 차를 찾았죠. 다가가서 운전석 창문을 노크하자 곧바로 창문이 열렸어요. 지금은 그 인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 다 마치고 곧장 전화 주세요. 저는 제 명함을 건네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늦은 시간이지만 김 기사님은 예상이라도 한 건지 순순히 그러겠노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곧 전화가 왔고 저는 저희 집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곤 집사님께 말씀드려 정성껏 손님을 맞을 준비를 시켰죠. 어떻게 보면 제 생명의 은인이었으니까요. 30분쯤 걸렸을까요? 집사님이 김 기사님을 데리고 접객실로 들어오셨어요. 김 기사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제 앞에 앉았어요. 마치 본인이 잘못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 사태의 자초지종을 묻는 대신 왜 저를 구해줬는지를 먼저 물었어요. 이분이 음모에 가담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우연히 오며 가며 알게 된 거였겠죠. 그 사실을 알려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용기를 내준 것에 오히려 감사했어요. 사실 저희 사장님, 아니 박정우 그 인간 말종은 제 원수입니다. 그리곤 덤덤히 숨겨진 옛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집안의 운전기사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은 거라 일찍부터 진로가 정해져 있었죠. 다른 일은 생각해 본 적도 꿈꿔본 적도 없이 평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월급도 적지 않고요. 운전하는 시간이 대중 없다는 것만 빼면 어려울 거 없는 일이었습니다. 외출하지 않으시는 날에는 제 할 일을 하면서 쉬면 되었고 하루에 길어야 2~3시간 운전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늘상 대기해야 한다는 점과 박정우 그 인간의 인성이 아주 더럽다는 것만 빼면 평화로운 직장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대체로 만족스러운 삶이었어요. 안정적이었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죠. 선대 사장님께는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와이프도 만나고 분에 넘치는 행복한 삶도 살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날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기사님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준비해놓은 차나 다과에는 손도 대지 않으시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사장님 댁 안에 있는 제 방에서 지냈지만은 가족이 생긴 뒤로는 사장님 댁 근처 아파트로 집을 옮겼습니다. 원래 지내던 방은 제가 출근해서 대기 중일 때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죠.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은 시린 눈발이 날리던 1월의 겨울, 늦은 새벽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산통이 찾아왔죠. 저는 떨고 있는 아내를 부축해 병원에 가려 했지요. 그때 그 인간 말종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데리러 오라더군요. 술에 취한 모양인지 혀가 잔뜩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와이프의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려 했습니다. 근무 시간도 아니고 새벽이었고 아내가 산통하고 있으니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줄 알았습니다. 인간이라면요. 하지만 그 인간 말종놈은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막무가내더군요. 이대로 때려칠까 했지만 다른 인생은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망설여지더군요. 제가 못났죠. 와이프는 그런 제 상태를 알았는지 자기는 괜찮다고 앰뷸런스만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그때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박정우 그 인간 말종을 욕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도 제 와이프를 죽게 만든 똑같은 놈이에요. 그리곤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제야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떠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묻자 김 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복수하기 위해 10년을 참았습니다. 그 집을 떠나면 영영 복수할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장거리 운전을 할 때면 몇 번이고 충동에 휩싸입니다. 이대로 바다로 처박힐까 그런 충동이요. 그런데 집에 있는 아들이 눈에 밟혀서 그러질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저를 살려준 이유도 10년간 참고 그 밑에서 일해온 이유도요. 저는 김 기사님께 나지막히 말씀드렸어요.
기사님, 저를 살려주신 게 단순히 좋은 마음에서인지 제게 뭔가를 바라서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람 잘 보셨어요. 좋은 복수의 기회를 잡으신 거라고요. 김 기사님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시더군요. 자세한 건 두고 보시면 알 거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자리를 정리했어요. 머리를 좀 차갑게 식힐 필요가 있었죠. 앞으로 벌어질 일은 좀 냉정해야 할 테니까요. 저는 먼저 아버지께 기별을 넣었어요. 내일 저녁은 본가에서 함께 먹자고요. 공사 다망하신 분이라 미리 기별을 넣지 않으면 일정이 번번이 어긋나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번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언니와 남동생에게도 연락을 돌렸어요. 다행히 다들 일정이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 식사 자리가 준비되었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그 망할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고?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놀라실까 흥분하지 않고 조곤조곤 순화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천하에 이런 불효가 또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저희 가족은 성격이 모두 비슷비슷해요. 감정적이보다는 늘 냉철하고 이성을 유지하려고 애쓰죠. 아버님은 찬물로 속을 달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을 두고 그런 흉악한 계획을 세우다니 정말 간도 큰 놈이구나. 게다가 바람까지 피워? 이걸 용서한다면 진주와 우리 가족의 체면이 뭐가 되겠니? 나는 온 힘을 다해서 그 녀석한테 복수할 생각이다. 그 말에 언니와 남동생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말은 안 했지 이를 갈고 있었거든요. 다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튀어나가지 않으려고 참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그날의 감정이 떠오르면서 이가 뿌드득 갈리더라고요. 저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해드려서 아버지 어머니께는 정말 죄송해요. 그러자 곁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사과는 그쪽에서 해야지. 네, 당장 쳐들어가고 싶지만 그런 짐승 같은 놈들과 똑같이 굴면 안 되니 참는 거다. 그래, 누나가 왜 사과를 해? 이 자식들 다 줄줄이 엮어서 콩밥을 먹여야지. 그래, 이 자식들 가만두면 안 되지. 미친 것들, 감히 누구 동생을 건드려?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남동생과 언니도 한팔을 거들었어요.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복수 계획은 실행되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람핀 상대 여자를 찾는 거였어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려는 거였죠. 저에 관한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인간을 만난다는 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여자를 찾아내는 건 정말 쉬웠어요. 김 기사님이 몇 번이나 태워다 줘서 주소를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집에서 일하시는 분께 말씀드려 곧장 그 여자를 모셔왔어요. 정중하게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었죠. 뭐 들으나 마나 뻔한 얘기였어요. 유흥업계에 종사하는 분이셨고 그 인간은 단골 중에 단골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요. 자기가 책임을 질 테니 일도 때려치라고 했다나요? 뭐 워낙에 허세가 심한 인간이라 회사에 관한 이야기나 저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했다는데 믿지는 않았다네요.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실제로 업소에 오는 남자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사실처럼 떠벌리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됐냔 말이에요. 그냥 매달 매상도 어마어마하게 올려주고 거기다 따로 용돈까지 챙겨주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었대요. 아무 생각 없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저는 좋은 말로 그분을 설득했어요. 당장 방 빼고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요. 당신 이름을 다시 듣는 날엔 큰 사단이 날 것 같다는 말도 단단히 일렀어요. 물론 제 동생이 검사인 것도 좀 자랑했죠. 어찌나 자기 누나를 끔찍이 아끼는지는 덤으로요. 그렇게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해결할 문제는 소위 전문가를 섭외했다는 최이사겠죠. 이쪽은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저 정도로 넘어갈 생각은 결코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좋은 소스가 떠오르더군요.
그 인간 경마 중독자였어요. 그걸로 날려먹은 돈이 적잖이 있더라고요. 회사 공금에도 손을 댄 것 같고요. 김 기사님 말로는 그게 약점이 되어서 일을 공모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최 이사를 회사 밖으로 끌어냈어요. 박정우 그 인간과의 연결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남몰래 사귀던 애인은 물론이고 그런 추잡한 계획을 공모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박정우 그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궁금하더군요. 저는 동생과 함께 그 인간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사무실로 들어닥친 건 아니고 급한 용무가 있으니 잠깐 내려와 달라고 직통전화로 정중하게 부탁을 했죠. 물론 저에게 전화가 온 건 비밀로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라고 또 당부를 했죠. 한 5분쯤 기다렸을까요? 사색이 된 최 이사가 헐레벌떡 내려오더군요. 제게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지 신세계 조치를 못했어요. 저는 먼저 운을 뗐어요. 그 인간 만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아마 요즘은 연락이 안 될 텐데 뭐 들은 소식 없으세요? 저는 최 이사가 이 사실까지 모조리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예감은 적중했죠. 제가 은근히 흘린 말을 어떻게 해석한 건지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고요. 그리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를 제가 어떻게 한 거라고 착각한 모양이지만 굳이 그 오해를 제가 풀어줄 필요는 없겠죠? 저는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 추잡하게 굴지 말고 얼른 일어나시라고 채근했어요. 그러자 또 바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꼴을 보니까 너무 화가 치밀었어요. 감히 그런 추잡한 계획을 꾸미다니요. 제가 아니었으면 누구든 그대로 당해버렸을 거잖아요. 저는 그 인간을 골목으로 끌고 가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네, 그 추잡한 계획이 그대로 담겨있는 녹음본이요. 네, 사장님. 이쪽 방면에 프로들로 섭외해놨습니다. 걱정 마세요. 거사 치려고 바로 해외로 뜰 겁니다. 사고로 처리될 테고요. 운 나쁘면 발각될 수도 있지만 범인들은 이미 한국에 없는 시나리오로 갈 겁니다. 이거 아무리 들어도 저에 대한 청부 같은데 맞죠? 이거 어쩌죠? 제가 다 알아버려서요. 이쪽에서도 프로를 고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자 최 이사는 거의 울 지경이 되어서는 몸을 벌벌 떨었어요.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정강이를 구두 끝으로 힘껏 차버렸어요. 그리고 뺨을 올려붙였죠. 거지 같은 놈들이 어떻게 이런 계획을 꾸며? 니들이 인간이니? 인간이야? 얼마나 후드럽했을까요. 몸을 좀 움직이니까 분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얻어맞으면서도 한마디도 못하는 최 이사에게 말했어요. 이 돈 가지고 당장 꺼지세요. 회사는 물론이고 당신 가족들과도 연락 끊으시고요. 만나는 애인도 따로 있죠? 그쪽과도 연락 금지입니다. 만약에 댁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몰래 연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알고. 그러니까 일 크게 만들지 말아요, 우리. 조만간 연락 드릴 테니까 지방 어딘가에 가서 숨어 사세요. 아참, 뉴스 꼭 챙겨보시고요. 통장에 있는 돈이나 카드도 절대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실종이잖아요, 실종. 저는 노잣돈이라고 생각하고 현금 200만 원을 최 이사의 얼굴에 뿌려줬어요. 적당히 한 달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잠적해버린 최 이사는 후에 본인이 해먹은 공금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잠적, 보주 중인 것으로 수배 내리면 될 일이었어요. 깔끔하잖아요. 앞뒤도 딱 들어맞고요. 이제 남은 건 그 인간과 공모한 또 다른 인간이 있는지 샅샅이 찾아내 잘잘못을 가리는 일이겠죠. 저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행세를 했어요. 다 이루었다고 착각할 때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통쾌한 복수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 뻔뻔한 낯짝을 보고 웃어야 한다는 게 괴롭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가장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 참아야죠. 대신 소소하게 애태우는 재미는 확실하더라고요. 회사 명의 변경에 혹하는 듯 연기하다가 다음 날에는 또 못하겠다고 하다가 그런 식으로요. 아주 안달을 내더라고요. 어떻게든 제게 잘하려고 하고 비위를 맞추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난 주말에는 압구정, 청담, 강남을 돌면서
하지도 않을 결혼식장 예약과 입지도 않을 드레스 예약도 정성껏 했어요. 물론 가장 비싼 것으로요. 비용은 그쪽에서 지불했죠. 신혼여행지 예약도 했답니다. 하도 충격적인 상황이라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 이젠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나름 재미도 있었어요. 좋아하는 꼴을 보면서 언제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까 하고 일을 가는 거요. 박정우 그 인간은 저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인한테 전화 연락을 시도하더라고요. 최 이사한테도 연락을 하려는 것 같았고요. 물론 받을 리가 없겠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니까요. 애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얼마나 가짠던지 갈수록 초조했는지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허겁지겁 떠나는데 우습더라고요. 한때나마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 뒤로 김 기사님과는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어요. 서로의 복수를 위해서 긴밀하게 움직이기로 한 거죠. 그 여자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도 최 이사가 제 말대로 완벽하게 잠적한 것도 박정우가 잠적한 최 이사를 의심하고 있는 것도 김 기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박정우 같은 인간은 주변에서 일하는 분들을 무슨 NPC 취급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비밀을 술술 털어놓거나 긴급한 전화통화도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거든요. 최측근을 통해 열애설이 나거나 불화설이 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박건우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런 중대한 사안을 많이 결정했어요. 회사에 관한 것부터 연애에 관한 것까지요. 가장 깊숙하고 가까운 곳에 제 스파이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김 기사님은 같은 편이 된 기념으로 박정우의 비밀 몇 가지를 더 알려주었어요. 오늘 사연에 언급해야 할 가장 중대한 비밀은 그거겠죠. 과연 이 일에 누구누구가 연루되어 있는가.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비밀 엄수를 철저히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김 기사님이야 앞서 말한 이유도 있는데다가 또 2대째 모시고 있기도 해서 신임이 두터웠던 모양이에요. 일단 아버님은 모르고 계신 게 거의 확실하다고 했어요. 부도를 거의 기정사실로 생각하시고 여러모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박정우 그 인간이 아버님과 통화할 때는 특히 야단을 맞고 혼나고 있었다고 해요. 회사 부도에 대한 책임을 지라면서요. 그런가 하면 어머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대요. 아니, 알고 계신 게 다가 아니라 둘이 모의를 한 거죠.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짠 거예요. 처음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보여준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이 다 그런 이유에서였다니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네요. 그제야 우리 집에 복덩이가 굴러들어왔어 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모든 부채와 비난의 화살을 다 짊어지고 떠날 사람. 그러니까 제물로서 환영해주고 맛있는 밥을 해먹인 거였죠. 그 둘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싶었죠.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도산해버리겠지만 겨우 그 정도로는 제 분이 풀리질 않겠죠.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인맥을 조금 동원하기로 했어요. 뭐 권력을 남용하거나 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금감원에 계신 아버지의 친후분께 직접 분식회계 신고를 넣는다거나 그 집 잘나신 어머님이 회사 공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증여세 없이 자식들의 통장에 어떻게 숨겼는지 같은 걸 낱낱이 제공하는 식이었어요. 그리곤 슬슬 소문을 내는 거죠. 돈이 움직이는 바닥은 사방에 귀가 있어서 소문이 무지하게 빠르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냐에 따라 수억이 오가니까요. 일단 그 인간이 운영한다는 스타트업 회사부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의 정체를 알아내는 건 쉬웠죠. 한남동 바에 왔던 사람들의 정체를 어렴풋이 들어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해서 조용히 약을 풀었어요. 물론 익명의 제보를 통해서요. 박정우 그 인간 파산하기 직전이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도 위태롭다. 사기꾼들 하는 짓이 다 똑같지 않냐. 시간 벌어놓고 자기 돈만 챙겨서 나를 거다. 이대로는 투자금 회수할 겨를도 없이 야반도주할 기세다. 투자금 조금이라도 회수하려면 박정우가 도망치지 못하게 투자자들이 단번에 힘을 써야 한다. 채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반응이 오더군요. 투자자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라고 속이고 박정우를 불러낸 거예요. 네가 달아나려는 속셈이 너무 뻔하니
당장의 투자금을 돌려내라는 거였죠. 투자자 중에 꽤나 험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며칠 연락두절이 됐다가 돌아온 그 인간. 혼이 빠졌더라고요. 김 기사님에게 몰래 전해 듣기로는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걸 썼다나? 회사는 곧 파산 절차에 들어갔어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붙들리는 바람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건 모조리 팔아서 끌어다 갚은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부족한 돈은 자기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끌어왔고요. 더 모자라는 돈은 각서로 대신했겠죠. 그 사단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금감원에서 쳐들어갔어요. 모든 사업이 올스탑. 그간 회사에서 해먹은 게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조만간 강남의 그 으리으리한 집도 경매에 넘어갈 거였어요. 말 그대로 거리에 나앉는 거죠. 차까지 중고로 내놓았더라고요. 차가 없으니 운전기사도 필요 없어졌겠죠. 김 기사님도 당연한 수순으로 정리해고를 당하셨어요. 차라리 잘 됐죠. 침몰해가는 배에 같이 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평생을 운전기사만 해왔고 다른 일은 해볼 생각조차 안 해봐서 막막하지만 그 인간의 몰락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김 기사님은 몇 번이고 제게 고개를 숙여서 감사를 표했어요. 혼자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복수를 대신 해주었다면서요. 그러나 이 감사는 도리어 제가 김 기사님께 했어야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악귀 같은 집안에 시집을 가서 모든 부채를 떠안고 갈 뻔했으니까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김 기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도리어 제가 감사드리죠. 제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그때 제게 비밀을 이야기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제가 저 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김 기사님의 통장에 1억을 시원하게 쏴드렸죠. 솔직히 제 목숨값이라고 치면 이것도 너무 가벼워요. 일단은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인간하고 관련된 거 깨끗이 정리하시고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시다면 한 3달 푹 쉬시고 그달 1일부터 저희 집으로 출근하시는 거 어떠세요? 김 기사님은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평생 모시겠습니다. 저도 든든한 제 편을 얻은 것 같아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한편 그 지경까지 몰리자 박정우 그 인간은 제게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돈을 빌려달라고요. 정말 추잡했죠. 그런 되도 않는 음모를 꾸미기 전에 진즉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차라리 시원하게 빌려주고 말았을 거예요. 어쨌든 결혼까지 생각하게 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니 자기를 나락에 떨어뜨리는 게 누구인지도 모르면서요. 저는 내심 고소해하면서도 그에게 희망을 보여줬어요. 나락에 나락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믿고 있던 희망으로부터 배신당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조금씩 돈을 건넸어요. 내 돈은 지금 갤러리랑 주식에 다 묶여 있어. 당장 빌려줄 수 있는 돈이 3천만 원뿐인데 어쩌지? 고마워. 고맙다, 진주야. 그거라도 좀. 그런데 나 곧 직원들 월급도 나가야 해서 말이야. 그것 빼고 이것저것 빼면 한 1,000만 원쯤 되려나? 그거라도 부탁해, 진주야. 한순간에 어두워지는 표정을 보는 게 얼마나 고소하던지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돈을 빌려줬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는 돈을 빌리지 못했을 거예요. 골프클럽 회원들 사이에다가도 이미 소문을 다 풀어놨거든요. 처음 몇 번은 동정과 의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제가 득달같이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입막음을 한 덕분에 2번, 3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산채로 말라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제가 구해준 단칸방에서 말라가고 있는 그 인간의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안쓰러움보다는 분노를 느꼈어요. 하마터면 제가 이 꼴이 날 뻔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채로요. 물론 저야 아버지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셨겠지만요. 일주일에 한 번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그 단칸방에 갔어요. 아껴 먹으면 딱 5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으로요. 하루 이틀은 굶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도 아무 불평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2달쯤 지나자 눈에 생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이 정도면 저에 대한 복수는 충분히 한 것 같아서 먹고 살 구멍만 열어주기로 했어요. 어머님, 제가 가진 능력이 보잘것없어서 크게 도움이 못 되어드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런데 언제까지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이고 세아가, 네가 우릴 포기하면 우린 이대로 다 굶어 죽는다. 정우가 노가다라도 해서 갚아야 할 빚은 조금씩 정리하고 있으니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다오. 저는 이쯤에서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건넸어요. 저 사람 일용직 노가다 나가는 것도 보기 힘들고요. 해서 요 언덕 위에 작은 편의점 하나 인수할까 해요. 거기서 아르바이트 없이 가족분들끼리 돌아가시면서 일하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보단 입에 풀칠하기 좋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가파른 언덕인데 꼭대기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쪽방촌에 있는 편의점이라 술이나 담배가 많이 팔리고 취객도 많은 곳이라 입지가 좋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래. 살려면 뭔 짓은들 못하겠니? 고맙다. 고마워. 연신 눈물을 흘리시는데 처음 식사 자리에서 보였던 모습이 겹치면서 착잡해지더라고요. 제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사람인데 도와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복잡했어요. 그래도 송장 치우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이번만 관용을 베풀기로 했죠. 이들이 저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해서 저도 이들과 똑같이 할 순 없잖아요. 저는 투자금 회수만 하면 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올려주세요. 나머진 다 알아서 쓰시고요. 월세도 100만 원이니까 매달 나가야 할 돈이 200만 원이네요. 아르바이트 안 쓰고 돌아가시면서 주간, 야간 24시간 돌리면 내 가족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실 거예요. 저는 가볼게요. 월세랑 투자금 늦어지지 않게 신경 써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편의점 점주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잘 지내세요. 설마 공짜로 차려줄 거라고 생각하신 건지 100만 원씩 투자금을 메우라는 말에 황망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 표정을 본 덕분에 더 후련해졌네요.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인생 편하게 살아온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죠. 못해도 2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아요. 후련하다면 후련하게 복수를 끝냈고 이제 다시는 연애나 결혼 같은 건 생각하기도 싫고 경치 좋은 곳에서 한두 달 푹 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아침 드라마보다 어질어질한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비행기 시간이 다 되어가서 이만 줄일게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이 된 남성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일을 겪었던 바가 있어 한번 털어놔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결혼을 나이 30에 했습니다. 요즘으로는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평균적인 나이였죠. 저는 원래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20 후반쯤에 나와서 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리 시원치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빚을 엄청나게 진 것은 아니었지만 벌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었죠. 간신히 먹고 살 만큼은 되는 그 정도였어요. 아내로 만난 사람은 당시 제 사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던 여성이었습니다. 단기로 사무보조 일하는 사람을 채용했는데 20 중반 정도 된 아가씨가 일을 하러 왔더라고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지 않은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30살 되는 해에 결혼을 했죠. 아내와는 5살 차이인데다 아내가 꽤 멋을 잘 내고 동안이라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였어요. 결혼식 사진을 찍는데 다들 왜 이렇게 남편이 나이가 많아 보이냐고 놀려대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아내가 미인이라는 말을 모두가 해주어서 그것만은 무척 기뻤습니다. 아내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아가씨였고 미인이지만 다른 스펙은 평범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도 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멋있어 보였다고 나중에 수줍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저는 많이 기뻤습니다. 아등바등 작은 업체 어떻게든 굴려보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좋게 봐준 사람이 제 아내라는 뜻이라서요. 아내는 소박한 사람이었고 제가 사주는 커피 한 잔에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옷도 브랜드 옷은 잘 사입지 않았어요. 보세 옷가게에서 사입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저렴한 것으로 사입고 다녔었죠. 사실 아내가 자란 처가는 평범한 집이긴 했는데 학자금 대출도 있고 이래저래 좀 쪼들렸던 모양이에요. 장모님도 상당한 미인이셨는데 굉장한 멋쟁이이시기도 했고요. 장모님이 아내가 어렸을 때는 예쁜 옷을 많이 사주셨지만 그 후에 집안이 좀 기울어지면서 아끼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아내의 집안은 사업으로 상당히 잘 살던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장모님이 젊었던 시절이라 그 시기에 굉장히 멋을 많이 냈다고 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아쉬웠습니다. 아내의 집안까지도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욕심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아내에게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미인인데다 어리고 소박하고 검소하기까지 하니 얼마나 신부감으로 완벽했겠습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아주 복받았다고 난리가 났죠. 사실 저희처럼 그리 스펙이 좋지 않은 남자들은 결혼시장에서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질 못해요. 당연히 아름다운 여성이나 성격이 좋은 여성들에게 선택받지 못할 확률도 크고요. 하지만 그 낮은 확률을 뚫고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으니 친구들이 질투할 법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 저하고 경제 상황을 공유한 아내는 조금 충격을 받은 듯한 눈치였습니다. 아내는 물론 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재산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회사의 재정 상태야 서류를 정리하면서 알았지만 그래도 다른 명의로라도 뭐가 있을 거라 믿었다고 말이죠. 그때 제가 좀 위축되었던 건 있었습니다. 어리고 미인인 아내와 결혼했는데 제가 기대에 못 미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죠. 신혼 초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월세집을 마련해 두었고 거기에서 신접 살림을 꾸밀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 후 그 월세집에서 생활하면서 다소 불만족스러워 보이더군요.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나 집주인 눈치를 보며 벽에 못도 박지 못하고 인테리어를 제대로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아주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은 돈도 없고 벌이도 시원찮으니 월세집에 만족해야 했죠. 사실 그 가격에 그 정도 집을 빌릴 수 있었던 것만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어머니 아버지가 아시게 된 거였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들러서 어머니 아버지께 식사를 대접하고는 했습니다. 아니면 집에 가서 먹더라도 선물을 사들고 가든가 용돈을 드리든가 했었죠. 원래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와 함께 가서 부모님을 뵈었는데 어느 날은 아내가 좀 삐져서 제 말에 대답도 안 하는 겁니다. 이유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사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주 내내 아내는 벽에 못을 박아서 액자를 걸고 싶다고 저를 졸라대다가 결국 기분이 불쾌해져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다른 사소한 일로 화를 내면서 삐져서는 제 말에 대답도 안 하고 함께 저희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인데도 혼자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린 겁니다. 솔직히 그때는 너무 어안이 벙벙했는데 지금 따라 나가서 달래면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면 앞으로 아내의 버릇이 너무 나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결혼 후 아내가 그리 순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더욱이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서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 아내하고의 기싸움에서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따라 나가지 않고 그냥 혼자서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상황에 부모님이 아내는 어디를 갔는지를 여쭤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대답했죠. 아내가 월세인 것도 잘 알면서 괜히 벽에 못 박지 못한다고 화를 냈다고요. 저는 아내가 너무 이상한 곳에 화를 낸다고 일종의 하소연을 한 거였는데 부모님은 이걸 다르게 받아들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이 없어 집을 못 사니 아내가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 아닌데 부모님은 다르게 알아들으시고서는 뭔가 결심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주였나 결국 제가 아내의 삐짐을 이기지 못하고 달래주었더니 아내는 또 금세 풀려서 지난주에 시댁에 같이 못 갔으니 같이 가자며 저한테 안기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리고 예쁜 아내가 애교 부리는데 안 넘어갈 남편이 있나요? 게다가 신혼인데요. 저는 허허 웃으면서 좋다고 하면서 저희 집으로 아내와 같이 갔죠. 게다가 저희 집에 부모님 뵈러 가는 것인데 나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가 가서 함께 저녁을 먹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서로 눈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가 너무 힘든 게 걱정이 되었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래도 기회가 닥질 않아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네? 무슨 말씀을요? 너희한테 집 한 채 사주려고 한다. 예? 아니, 아버지 무슨 돈으로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었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큰 돈을 벌지는 못하셨던 분들입니다. 저와 제 동생을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딱 그 정도였죠. 특별히 호화로운 성장 환경도 아니었고 사치스럽게 살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방광역시에 작은 집 한 채가 더 있어서 거기에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셨거든요. 연금 조금 나오는 거랑 합쳐서요. 연세 드신 분들 두 분이 근근히 사실 정도는 되어서 부모님은 딱히 욕심은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저희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니 너무 놀라웠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 그 작은 집 하나 있는 거 팔았고 그걸로 조금 모자라서 주식도 팔았다. 그 정도면 모자라기는 해도 너희 집 한 채 정도는 살 게다.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집하고 주식은 부모님의 노후 대비 자금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 혹시 우리가 아프면 주식 팔아 병원비 대라 하실 정도로 고이 모아놓은 재산이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 집을 사주시겠다니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제가 정색하고서 그러실 필요 없다고 손을 내줬는데 옆에서는 반대로 아내가 한바구음을 짓더군요. 물론 아내가 워낙 어리고 사람이 순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순진하다기보다는 단순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어른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앞뒤 생각 없이 그냥 좋다고만 생각하는 거였죠. 속이 답답했지만 차마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면박을 줄 수는 없어서 부모님께 괜찮다고만 말씀드리고서 얼른 저희 집을 나왔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부모님이 집 사주시겠다는 거 받으면 안 돼. 그거 전부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사주시는 거란 말이야. 에이, 그래도 다 다른 자금은 빼놓고 사주시는 거겠죠. 설마 전부 다겠어요? 아니야, 정말 진짜로 전부 다야.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지.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으려고 해요? 아내는 도리어 답답하다는 듯이 저한테 쏘아붙였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날부터 며칠 내내 아내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제가 거부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쌀쌀맞게 굴면서 저한테 심술궂게 굴기만 했죠. 서울에 집 한 채가 생긴다는데 어째서 그걸 거절하냐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아내 고집에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부모님의 고집도 한몫했죠. 아버지는 매일 저녁 전화하셔서 저한테 그냥 받아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크게 아플 일은 없을 거다 하시면서 설득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같이 유산받을 위치인 동생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했죠. 결국 동생이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는 괜찮으니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한마디를 덧붙였죠. 유산은 정부 형이 받아도 상관없어. 근데 부모님 편찮으시면 이제 노후는 형하고 형수님이 책임지는 거다. 알겠지? 그야 당연하지. 저는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부모님 유산이랄 것까지도 없이 노후 자금을 통째로 받는데 모시지도 않는다면 너무 뻔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당겨주신 것을 받고 거기에 저희가 모아둔 돈까지 합쳐서 집을 작게 한 채 마련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뛸 듯이 기뻐했고 그 모습에 저 역시 너무나 기뻤었죠. 그 와중에도 제 사업은 그다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결혼 전보다 아주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정말 딱 거기까지였죠. 돈만 막히지 않는다면 그럭저럭 아내와 둘이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는 그 정도였습니다. 만약 아이가 생기면 좀 빠듯할지도 몰라서 저는 미리 부업을 검색하고 있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노후 걱정은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편찮으시기에는 상당히 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쭈뼛거리면서 저한테 말을 걸더군요. 퇴근 후에도 언제나 집에 일거리를 가져와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하는 제게 말을 걸기가 민망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보, 혹시 돈 좀 꿀 수 있을까요? 돈? 왜? 아니, 얼마나? 저는 아내가 갑자기 하는 말에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내는 말하기 못내 싫은 눈치였지만 그래도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할 수는 없는 모양이더군요. 아내는 한참이나 한숨을 쉬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가 빚을 져가지고 주식을 잘못했대요. 그걸 갚아줘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주식을? 빚까지 내서 하셨단 말이야? 저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 장모님은 그냥 가정주부로 주식 같은 걸 하실 분은 아니실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굉장한 멋쟁이의 미인이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그러신 정도였고요. 그래서 아내가 장모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주식에 손을 댔고 심지어 빚까지 내서 주식 투자를 하셨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보통 가정주부들이 자기 용돈 정도는 주식에 넣어도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놀라는 눈치이자 아내는 한 번 더 한숨을 쉬었어요. 아내도 굉장히 난감한 눈치였습니다. 사실 우리 아빠 사업이 예전에는 잘 되었다가 중간에 기울었다고 얘기했었죠. 엄마는 맨날 그걸 다시 찾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번에 누구한테 말 듣고서 이 주식에 투자하면 분명히 대박 난다고 믿었나 봐요. 아, 뭐 그럴 수는 있지. 그럴 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약간 이해는 가더군요. 처가의 사업은 장인어른이 젊은 시절에 잘 되다가 중간에 꺾였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그 잘된 기간이 오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반짝했던 그 정도인 것 같았지만요. 그런데 장모님은 젊은 시절에 잠시 누리던 그 호사를 아무래도 잊지 못하겠는지 자꾸만 사업이든 주식이든 어떻게든 돈을 벌어오라고 장인어른을 그렇게 찔러댄다고 했어요. 결국은 주식까지 직접 손을 댔다가 말아먹은 것이었죠. 저는 사정을 대충 파악하고서 한숨이 나오더군요. 아내가 왜 그리 말하기를 망설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빚을 져서 그걸 갚아드려야 한다는 것이 절대 말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죠. 심지어 지금 제 사업도 휘청휘청하고 간신히 먹고만 산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얼마인데? 얼마 드리면 돼? 5천만 원이래요. 뭐? 5천? 세상에, 저는 몇백 정도로 생각하고서 어지간하면 그냥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망했다는 이야기에 말이 잘 안 나오려고 하더군요. 제가 멍하니 있자 아내가 당황하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그냥 달라는 건 아니고 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자도 쳐서 주신다고 하시니까 워낙 급해서 말이에요. 아내는 제게 상냥하게 빌듯이 말했고 저는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또 한 번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 뭐 이자까지 주신다면 빌려드리는 거야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어렵다 어쨌다 해도 저도 사업체를 굴리는 사람이니까 여유자금 5천만 원 정도는 융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 돈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빌리는 돈이기는 했지만요. 장모님께 무사히 5천만 원을 융통해드리고 나서 아내는 무척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이자를 넉넉히 쳐서 주겠다며 한 달에 50만 원씩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에 50만 원이라니 별다른 수익 없는 장모님이 마련하기에는 그리 만만치 않은 돈일 것 같았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야 주시면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장모님이 돈을 빌려간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까지는 이자가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5천만 원 빌려드리고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꽤 괜찮다고 생각했을 무렵 네 번째 달에는 장모님의 우는 소리가 담긴 전화가 왔고 그 달에는 이자를 40만 원만 달라고 했었죠. 도저히 돈을 다 긁어 모아도 50만 원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2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그 이후에는 감감무소식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제가 화를 내보려고 해도 어리고 예쁜 아내가 장모님에 대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면 도저히 화를 내는 말이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제 전화를 피했기 때문에 일단 아내한테 말을 전해야 했는데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장모님의 금전적인 사정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남편이 장모로부터 받을 이자에 집착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니까요. 차마 아내가 마음 다치는 것까지는 보고 싶지 않아서 저는 장모님한테 이자 받는 것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좀 손해보고 말지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결혼한 지 2년이 되는 동안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는 상당히 금슬도 좋았고 둘 다 건강한 사람이었는데도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서로 임신하기 위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임신도 원하지 않았지만 제가 아이를 정말 원한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에는 아내가 딩크로 살자고 했으나 제 요구에 고집을 꺾어준 것이라 정말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 이상했어요. 결혼 후 1년째 될 때부터 병원도 정말 숱하게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혹시 이 병원에서 우리 몸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닐까, 다른 병원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병원을 찾아다녔죠. 아내한테 한약도 사다 주고 별짓을 다 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울어버렸고 저는 병원에 다니고 약을 사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임신을 하라고 아내한테 종용을 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저 자신도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둘 다 건강한데 임신이 안 된다면 분명히 조금 더 기다리면 임신이 될 거다. 아직 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넉넉히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다 좋았어요. 다 좋았습니다. 제 사업은 근근이라도 버티고 있었고 조금씩 발전은 해나가고 있었죠. 임신은 안 되었지만 어쨌든 마음 편히 먹고 노력해보자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저와 아내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장모님 쪽에서도 더 이상 돈 빌려달라는 말씀이 없으신 것을 보니 최소한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항상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병을 얻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허리에서 디스크가 터져 수술을 하셔야 했고 아버지는 암을 얻으셨죠. 다행히도 아버지의 암은 초기에 발견하여 잘 치료하면 괜찮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허리 디스크 수술은 상당히 큰 수술이라 오래 누워 계셔야 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의 간병을 해주시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두 분 모두 편찮으신데 한쪽이 다른 쪽에 간병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동생은 원래 부모님과 살고 있었지만 취업하여 지방으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당시 제가 염치불구하고 동생한테 전화를 하기도 했었어요. 지사에 발령받아 간 상태인 동생이 본사로 돌아오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하니까 하지만 동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 이런 때를 위해서 부모님 노후자금 받은 거 아니었어? 형하고 형수님이 책임져야지. 지금 부모님 돈 없어서 제대로 된 간병인도 못 데려올 거 아니야. 그래, 그건 그렇지. 솔직히 할 말도 없고 면목도 없더군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저 부모님이 조금 편찮으시구나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었죠. 사실 부모님은 노후자금을 저희한테 주시고 나서는 여유자금이 없으셔서 간병인을 부르겠다는 말씀도 안 하셨더군요. 어머니가 수술하시는 동안에는 아내에게 어머니 간병을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수술 기간을 물어보더라고요. 입원하는 기간 자체는 2주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는 한숨을 푹 쉬기는 했지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회복 기간이 있는데 저는 아내가 당연히 그쯤은 알 거라 생각하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아내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도 않았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미리 아내하고 기분 상해봐야 뭐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수술하시기 전날 저는 뭔가 기분이 무척 울적해져서 부모님 댁에 소주를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그 전날 컨디션이 안 좋고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저 혼자 갔었죠. 부모님하고 둘이서만 이야기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제가 들어가니 어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펴지도 못하시면서도 얼른 밥에 찌개를 끓여서 내주셨습니다. 이미 연세가 많으셔서 머리도 흰 어머니가 그렇게 거동을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쓰시는 가스레인지 안쪽 화구가 불이 잘 안 붙는 겁니다. 어머니 이거 고장났나 본데? 수리기사 부르셔야죠.
그래, 그래야지. 그런데 뭐, 다른 걸로 쓰면 되니까 괜찮다. 어머니는 웃으면서 다른 화구에 올려서 쓰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몸도 편찮으시니 귀찮아서 그러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여기저기를 관찰하다 보니 TV도 너무 낡았고 식탁 의자 다리도 삐걱거리는데 그냥 쓰고 계시더군요. 좀 이상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집에 와서 아내와 부모님과 함께 떠들다가 가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제대로 집안을 둘러보질 못했는데 아내 없이 혼자 와서 보니까 또 다른 게 눈에 띄더라고요. 베란다에 있는 빨랫대도 원래 아래 위로 움직여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빨랫대하고 식탁 의자 좀 사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빨랫대 아예 고장나서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의자도 잘못하면 넘어질 것 같고요. 그래야지. 그런데 저 빨랫대가 좀 비싸야지 말이다. 게다가 식탁 의자도 사려면 의자 전체를 세트로 사야 할 것 같더구나. 낱개로 파는 의자들이 너무 비싸. 아버지는 조금 투덜거리시는 듯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깨달았죠. 부모님 재정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구나. 지금 저한테 말씀은 안 하셔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후 곧 아버지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눈치를 주셨고 곧 아버지는 입을 얼른 다무셨습니다. 아들한테는 지금 경제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으셨던 거였겠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수술비도 제가 드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보험 든 게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나오겠거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쭈어 보니까 수술비의 일부만 나와서 꽤 큰 돈을 내셔야 했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렇게 부모님이 힘드신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제 사업이 워낙 힘들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나중에 생각하니 정말 죄책감도 들고 부모님께 죄송스러웠죠. 어머니의 수술이 진행되고 입원하신 사이 아내는 병원에 가서 어머니 간병을 했습니다. 사실 간병이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게다가 허리 수술이라서 어머니 거동이 거의 안 되는 상태가 지속된 터라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고마웠기에 저는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업이 점점 궤도에 오르기 시작해서 이 기회를 잡으려면 꼭 그 당시에 제가 바쁘게 일에 몰두해야 했습니다. 저도 아내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둘 다 행복하게 살고 아기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견뎌냈었죠.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던 건 정말 예상 외의 곳에서였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던 그 2주 동안 저는 집에 들어와서 제가 밥을 챙겨 먹고 청소를 해야 했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청소기로 집안을 미는데 많이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곳은 그래도 정리를 해두었는데 눈에 안 띄는 구석자리가 꽤 물건이 난잡하게 놓여 있어서 열심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약통 하나를 발견한 게 문제였죠. 바로 피임약이었어요. 저도 아내도 분명히 열심히 아기를 낳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TV 뒤에서 발견된 피임약을 보고서 저는 어지러워졌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혹시 나하고 아기가 낳기 싫었던 건가? 그럼 이야기를 하지 왜 아이 낳는 것에 동의하고서 노력하는 척을 했을까? 아내는 처음부터 아이를 갖기 싫어했었죠. 하지만 제 설득에 못 이겨서 아기 임신에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아니,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동안 제 눈을 피해서 피임약을 먹어왔던 겁니다. 저는 너무 어지럽고 속이 복잡해서 한참이나 그 피임약을 들고서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배신한 것 같은 기분에 견딜 수가 없었죠. 한참이나 울렁거리는 속을 진정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원래 아내는 아기를 가지기 싫어했으니 어쩌면 다시 그런 기분이 된 걸 수도 있다고요. 그동안 노력한 게 전부 거짓이 아니라 그동안은 진짜였지만 요즘 들어서 다시 임신이 싫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적어도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 전부 거짓이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피임일은 나중에 어머니 간병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임약은 제가 주머니에 넣어두었죠. 결심은 그렇게 했지만 제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철석같이 믿었던 아내가 저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입원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집으로 온 아내를 위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외식을 했습니다. 당시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갑자기 수익이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저녁 식사를 예약하고 먹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뭐가 불만인지 아주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도 행동도 틱틱거리는 티를 내고 있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일? 일이야 항상 있지. 어머님이 오늘까지도 아예 움직이실 생각이 없으시니까 내가 화장실 수발까지 들었거든요. 아, 저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줄을 넣어서 소변을 직접 빼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소변통이 넘쳐서 아내가 고생한 적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제가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움츠러들더군요. 어머니는 수술 후 무리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아주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는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재활 의지가 없으신 것 같다고 아예 힘도 주지 않고 그냥 누워만 계신다는 거였어요. 한 달 정도는 보조기 차고 움직이셔야 하셔서 더 조심하시는 거 아닐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게으른 분도 아니시고. 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화장실은 가셔야 할 거 아니야. 보조기도 차고 계시니까 이제 그 정도는 하셔야지. 나더러 뭘 더 어쩌라는 거예요.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사실 간병을 하지 않던 사람이 제대로 거동 못하는 분의 간병을 하려니 힘들고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아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머니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정말이지 어머님 다시 봤어요. 그렇게 차분하고 말없이 조용하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수술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엄살이 많으셔. 무슨 돌아눕는 것도 아프다고 날 시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내 허리는 허리 아닌가? 그리고 허리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부득부득 일어나서 창문 밖 보시겠다고 하고요. 어머님이 오늘도 아예 안 움직이셨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건 안 하시고 안 해도 되는 건 하신다니까요. 아내는 어머니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가뜩이나 화가 난 아내를 자극할까봐 자제해야 했죠. 하지만 아내가 말을 할수록 저는 아내에 대한 실망감이 쌓여갔습니다. 아내가 간병을 길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딱 2주 병원에서 어머니 도와드린 것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많이 도와줬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어머니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헐뜯다니 그것도 제 앞에서 말입니다. 피임약 일까지 생각이 나면서 결국 이런 여자였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물론 아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러리라는 생각 역시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려운 말도 꺼내야 했죠. 저는 아내가 화가 나 있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미안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한동안은 우리 집에 모셔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댁으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고요? 당신도 말했다시피 어머니 거동이 불편하시잖아. 어떻게 두 분만 계시겠어. 아버지는 지금 암 치료 받으시고 계시는데. 아버지는 암병원에 다니시면서 입맛이 떨어져서 거의 식사를 못 하시고 살도 쭉 내리셨지요. 뵈면 정말 가엾다는 말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분한테 허리 아파서 거동 못 하시는 어머니의 간병을 맡길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아내도 그것에 동의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노후 자금까지 빼서 저희 집을 마련해 줄 만큼 저희한테 희생적인 부모님이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하게도 감사할 줄 알았던 거였죠. 그런데 아내는 잠깐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럼 도련님은? 도련님이 올라와서 간병하면 되잖아요. 걔는 지금 지방에서 일하잖아. 마음대로 본사로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도련님이 본사로 발령 신청해서 발령 날 때까지만 내가 모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쪽도 자식인데 왜 우리만 모셔요? 아내는 흥분해서 저한테 쏘아붙이듯이 말했죠. 솔직히 그런데 어이는 없었습니다. 제 동생은 지방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고 물론 저 역시 동생한테 전화한 적은 있었지만 혼자 살고 있는 젊은 남자애가 뭘 어떻게 간병을 하겠어요.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이 도련님 댁으로 내려가도 되잖아요. 걔 회사에 기숙사에 살아. 어떻게 거기에 부모님이 같이 살 수가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내가 계속 억지를 부리자 결국 제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생한 아내한테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화를 내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도리어 자기가 더 흥분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쳤어요. 노인네들 수발을 나 혼자 다 들라고? 언제까지인지 기약도 없이? 여보, 말 조심해. 아, 내가 왜?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 죽겠는데 뻔뻔하게 나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아픈 노인네들 죽는 날 받아놓은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모시라는 거예요? 그 수발을 나더러 다 들라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죽는 날이나 받아놨으면 끝이나 있지. 아내는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로 몰려서 민망해 미치겠는데 만만치 않게 또 화도 나더군요. 머리가 터질 것처럼 화가 나서 저는 쫓아나갔지만 아내는 어느새 택시를 잡아타고서 가버린 이후였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위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날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동안 저는 머리를 식히고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할수록 이건 아니라는 판단이 들더군요. 부모님은 저희 집을 해주시려고 노후 자금까지 빼주셔서 집안 가구를 바꾸는 것도 망설여질 정도로 빠듯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간병 좀 했다고 그리고 수술을 좀 모신다고 해서 저렇게 막말을 뱉는 여자를 아내로 두어도 괜찮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피임약을 봐서는 저의 아이를 가질 생각조차 없는 거고 부모님 몇 달 모시는 것조차 동생한테 밀어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일단 집을 마련했으니 부모님 따위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는 것 같았죠. 게다가 저는 장모님께 5천만 원을 무리해 변통해서 빌려드리기까지 했는데 아내는 그런 것 따위는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동안 장모님으로부터 더 이상 이자는 한 푼도 오지 않았지만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않았죠.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애초에 피임약을 발견했을 때부터 부부간 신뢰가 무너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께 죽는 날 운운하면서 막말을 내뱉은 것을 되새길 때마다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장모님께 빌려드린 5천만 원은 계좌이체를 하면서 증여에 걸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써놓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어 이제는 갈라서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저는 아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아내는 다음 날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해서 사과하고 빌기라도 하는 것을 바라는 듯한 그런 모양새였죠.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점점 더 제 안에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데 이튿날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지금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왜 형수 안 보이냐고 걱정하시던데 내가 지금 올라가 볼 수가 없어서. 그게 동생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면목이 없어서 사실대로 말할 엄두가 안 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 알 것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죠. 동생은 한참 제 이야기를 듣다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아니, 형수 좀 욕심 있어 보여서 그럴 것 같기는 했어. 그래? 난 왜 몰랐던 걸까? 형수가 형 신분증이랑 통장 이런 거 다 관리하지 않았어? 혹시 추가 대출은 없었는지 좀 확인해봐. 혹시 모르잖아. 사돈댁에서 주식 투자로 빚을 졌는데 더 돈 달라는 말이 없었다는 게 이상해. 원래 주식 투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거의 도박처럼 중독되어서 계속한단 말이야. 동생의 걱정스러운 충고에 저는 설마 그래도 그렇게까지 했으려나 싶기는 했습니다. 아내는 욕심 많고 심술궂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금전적으로 함께 사는 남편의 뒤통수를 그렇게까지 칠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어떻게 될지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니까 제 금융 상태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저희 집에 대해서 담보대출이 있더군요. 금액이 크지는 않았고 그리고 꽤 최근이었지만 아내에 대한 제 신뢰는 아예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 신용을 마음대로 훔쳐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부부로 지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예, 혹시 세아가 무슨 일 있니? 전화 연락이 안 되더구나. 이제 내일이면 퇴원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입원 기간이 이제 끝나서 퇴원해 저희 집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미리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에 당연했죠. 어머니는 며느리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연락 자체가 안 되니 당황하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충격받지 않으시도록 일단 상황을 부드럽게 돌려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내와 더 이상 신뢰가 없다는 생각이 든 이상 이제는 더 같이 살기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죠.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지만 일단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어머니가 괜히 죄책감을 느끼실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처음에 상당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피임약 이야기도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고 처갓집에 5천만 원을 빌려준 것도 부모님은 모르시는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모르게 제 이름으로 돈을 추가로 빌렸다는 사실까지 말씀드리니 정말 너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이렇게 제 명의로 장난치고 돈으로 신뢰 잃은 사람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그것도 아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저를 속이는데 제가 더 봐줘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차마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어머니를 부모님 댁으로 모셔갔어요. 그리고 간병인을 부르기로 결정했죠. 그나마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 수익이 조금씩 더 나고 있었으니 간병인을 불러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계산 하에서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나 미안해하셨지만 그 방법 외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동생이 올라올 수도 없었고 바쁜 제가 간병을 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정도만 돌봐드리면 괜찮았을 텐데 그것도 화를 내면서 막말을 퍼부었던 거니까요. 심지어 아예 제 명의를 빼돌려서 대출까지 받은 걸 안 이상에는 아내를 봐줄 생각이 없었죠. 제가 며칠이 지나도 전화를 하지 않자 뒤늦게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도끼 눈을 뜨고서 저를 노려보면서 대뜸 물었죠. 어머님, 아버님은요? 그 사이에 모셔온 거 아니죠? 나 그럼 당신하고 정말 이혼할 거예요. 이혼? 말 잘했네. 이혼이라고 했지?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자기가 내 명예를 빼돌려서 거짓으로 대출까지 받아놓고서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다니. 아내는 제가 조금도 숙이는 기색이 없자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어리고 미인인 아내한테 단 한 번도 정색하고 싫은 소리를 마구 쏟아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진짜로 화내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도 저는 그다지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래봤자 이 여자하고 신뢰관계가 깨진 마당에 아무 관계도 아니니 뭐가 해소될 일도 없었으니까요. 당신 장모님께 빌려드린 5천만 원 내놔. 뭐라고요? 아내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 빌려준 5천만 원은 그때 이후로 저는 입에 올린 적이 없었어요. 치사하게 느껴질까봐 도리어 조심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아내가 저렇게 나오는데야 제가 조심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그게 왜 나와요, 갑자기? 지금 그 빌려준 돈으로 날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사하게 굴 거예요, 정말? 나 진짜 당신하고 이혼하는 수가 있어요. 아내는 되도 않는 이혼 협박으로 저한테 도리어 협박을 하더군요. 그러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았던 모양이죠. 저는 코웃음이 나서 물끄러미 아내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하지. 지금 당장. 그리고 돈 갚아. 뭐라고요? 아내는 너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아내를 사랑한다고 매번 져주기만 했던 남편이었던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죠. 아내는 이럴 리가 없다는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계속 말을 바꾸어 이혼한다며 협박을 했지만 저는 잘 되었다는 듯 계속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었고요. 슬슬 제가 진심인 것을 깨달았는지 아내의 얼굴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고서 바로 5천만 원 내놔. 안 그러면 처갓집이고 뭐고 상관없이 법적인 절차 밟을 거니까. 제가 차갑게 말하자 아내가 비로소 현실 감각이 들었는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되니 불쌍해 보이지도 않더군요. 같이 임신하자면서 피임약을 먹고 저희 부모님께 막말을 퍼붓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5천만 원도 아니네. 내 명의로 추가로 대출받은 것도 내놔야지. 그리고 명의 도용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 물을 거야. 제가 그 말을 하자 아내는 그것도 들켰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던 것 같아요. 아내는 곧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서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미안. 아니, 그건 내가 그러려던 게 아니고, 정말. 너무 급해서. 이거나. 여보, 정말로요. 제가 미안해요. 그건 진짜 고의가 아니었어요. 고의가 아니면 그게 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혼 안 하면 법적 조치 들어갈 거고, 이혼하고서 당장 돈 갚지 않으면 바로 또 조치 들어갈 거야. 알아서 해. 저는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정말로 상황이 급박한 것을 알고서는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그 이상 아내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단지 부모님을 잠시 간병하라는 말에도 저렇게까지 막말을 해대는데, 그리고 노후 자금까지 빼서 집을 사주신 부모님 은혜도 그렇게 잊어버리는 여자인데 나중에 어떤 식으로 돌변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당연히 함께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아내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울면서 저한테 매달렸지만 저는 그녀를 못 본 척했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마다 정성을 다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곱게 화장을 한 아내가 제 팔에 매달리면서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 아내는 이제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깨닫고 이혼 후 돈을 갚을 시간적 여유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했죠. 저는 유예기간을 주겠지만 반드시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약 돈이 안 들어오면 바로 문제 삼겠다고요. 아내는 알겠다면서 결국 저와 이혼 절차를 밟고서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저는 이후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댁은 팔고서 아버지 명의로 현금을 모아두었고요. 제 사업이 다행히 잘 되어서 부모님을 모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과연 제가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이 무섭긴 했는지 그 이후로 꼬박꼬박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갚고 있는 중이에요. 솔직히 이혼하지 않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다면 가장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길게 살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도 곁에 있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 언제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